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혼 부부 90%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저는 윤서희입니다. 올해 62세죠.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눈물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만을 위한 밥을 짓고 저녁에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이상했어요.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라도 나누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강우철 씨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남자분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였어요. 게다가 말투도 정중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경로당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정말 차갑게 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나 봅니다. 춥겠네요. 잠깐만요. 우철 씨가 자기 재킷을 벗더니 제 어깨에 걸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양했지만 우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감기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조심하셔야죠. 그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게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때 우철 씨가 재빠르게 제 손목을 잡아주었어요. 아, 깜짝 놀랐네요. 다치셨어요? 손목을 잡은 우철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요즘 계단에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우철 씨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이 워낙 정중하게 부탁하시니까 결국 따라갔습니다. 집 앞까지 와서도 우철 씨는 제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착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우철 씨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참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젊을 때 경찰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말투도 의젓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서희 씨,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어느 날 우철 씨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철 씨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우철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도 곱지 않았습니다. 아, 서은지야. 이분은 서희 씨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서은지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철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달랬지만 서은지는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죄송해요, 서희 씨.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우철 씨가 미안해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서은지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리 안 된 게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그때는 그냥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 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경고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철 씨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가져다 주고 아플 때면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철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절친한 친구 미정이가 먼저 눈치챘죠. 서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혹시 좋은 사람 생겼니? 처음엔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워낙 눈이 밝은 사람이라 금세 알아챘거든요. 어머, 정말 그런 거구나. 누군데? 어떤 분이야? 결국 우철 씨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정이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서희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근데 조심해야 해. 이 나이에 재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철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희 씨,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이랑 재혼하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해요. 맞아요.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챙겨줘요. 우철 씨 같은 분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주변에 이런 말들이 계속 귀에 들어왔어요.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두려웠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워졌어요.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철 씨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상상했어요. 서희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게 어떨까요? 우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정말 잘 맞을까요? 물론이죠. 서희 씨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저도 혼자 지내는 게 힘들었는데 서희 씨 덕분에 다시 살 맛이 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게 기뻤거든요. 미정이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어요. 서희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사람은 함께 살아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알아, 미정아. 근데 우철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마음 처음이야. 결국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구청에 가는 길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청 앞에서 우철 씨를 기다렸어요. 우철 씨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서희 씨. 네, 그러게요.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희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대돼요. 구청 직원분이 혼인신고서를 받으면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우철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부담스러운 일이요? 아, 예를 들어서 굳이 비싼 외식을 한다거나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되지. 왜 외식을 해요? 돈도 아까우고. 깜짝 놀랐어요. 연애할 때는 우철 씨가 먼저 외식하자고 했었거든요. 맛있는 식당도 많이 알려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제 한 가족인데 알뜰하게 살아야죠. 그날 저녁 우철 씨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는데 우철 씨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자라면 집안일 정도는 척척해야죠. 다행히 서희 씨는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 말도 이상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집안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정이를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우철 씨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친구 박미정 말이에요? 그 사람 영향 안 좋아요. 앞으로 멀리 하세요. 네. 왜요? 미정이는 제 절친한 친구인데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간 보내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정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도와준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를 멀리하라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철 씨, 미정이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친구들과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서희 씨,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해요. 혼자 살 때와는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1시쯤이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서희야, 나야. 우철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취해 있더라고요. 어머, 우철 씨. 지금 어디세요? 동네 술집에 있어. 데리러 와. 네. 지금이 몇 시인데요? 아, 그리고 계산 좀 해줘. 지갑을 깜빡했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새벽 1시에 술 취해서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니, 게다가 계산까지 해달라니. 이게 말이 돼요? 우철 씨, 지금 새벽이에요. 택시 타고 들어오세요. 뭐야, 남편이 부르는데 왜 안 와? 이게 아내가 할 일이야?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결국 옷을 대충 입고 나갔어요. 술집에 가보니까 우철 씨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미안하다면서 깨우려고 했는데 깨어나지 않아서 연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얼마예요? 계산을 하고 우철 씨를 깨웠어요. 깨어난 우철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오, 왔구나. 고생했어. 우철 씨,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해요. 뭐가 문제야? 아내가 남편 데리러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집에 와서도 우철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뭘 그러냐는 식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연애할 때에 다정하고 배려 깊던 우철 씨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설마 연애 때의 다정함이 가짜였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우철 씨가 또 어떻게 변할지, 저는 과연 이 결혼을 잘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우철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작은 이상함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남자들의 습관이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가장 이상한 건 매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만 되면 우철 씨가 갑자기 바빠지더라고요. 서희야,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겠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병원 가야 해서 정기검진 받는 날이거든.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만큼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거였어요. 우철 씨, 검진 잘 받으셨어요? 저녁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면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리곤 했어요. 병원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해요? 아, 요즘 검사가 복잡해져서 하루 종일 걸려.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철 씨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거든요. 김은주 병원비 이체 완료. 뭔가 찜찜했어요. 김은주가 누구지? 그리고 왜 우철 씨가 누군가의 병원비를 보내고 있는 거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우철 씨, 혹시 아는 분 중에 아프신 분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프신 분이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별로 없는데? 왜요?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분명 송금 영수증을 받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철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깜빡하고 두고 갔거든요. 그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버지, 엄마 상태 어때요? 병원비 또 필요하면 연락해요. 발신자는 서은지였어요. 우철 씨 딸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라고? 우철 씨는 분명 저한테 부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우철 씨, 혹시 전 부인분이 아직? 네. 무슨 소리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아, 그냥. 은지 씨가 엄마 얘기를 해서요. 아, 그건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해서 하는 말이에요. 애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철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우철 씨가 잠들고 나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봤어요. 정말 나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락처를 보는데 은주 엄마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최근 통화 기록도 있었어요. 그것도 매주 목요일의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은지가 집에 왔어요. 요즘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데 은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투가 정말 이상했어요. 아버지, 엄마 약값 또 올랐대요. 이번 달에 얼마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50만 원 정도요. 그리고 목요일에 꼭 같이 가셔야 해요. 혼자서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철 씨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은지야, 그만해. 우철 씨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은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은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차피 알게 될 텐데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숨기면서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은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줌마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핑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잠깐 뭐라고 했어요? 들으셨죠? 우리 엄마 아직 살아계셔요. 아버지가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있어요. 우철 씨가 황급히 은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드러난 거잖아요. 우철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부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서희야, 이건 좀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복잡한 일이요?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거든요. 은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아버지는 이혼도 안 했어요. 그냥 별거 중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혼도 안 했다고요? 네. 엄마가 아파서 이혼 절차를 못 밟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돌봐주고 있는 거고요. 그날 밤 우철 씨와 긴 대화를 했어요.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추궁한 거였죠.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복잡한 상황이요? 전 부인이 살아계시고 이혼도 안 했고 매주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서희야, 내 입장도 생각해봐. 이런 걸 어떻게 쉽게 말해? 우철 씨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 어쩌면 진짜 모습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의 과거, 그의 진짜 상황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은지의 폭로 이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우철 씨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서희야,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할 걸 그랬어. 우철 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은주 엄마라고 저장된 분이 전 부인이시죠? 맞아. 김은주가 내 전 부인이야. 그럼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했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끝났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부 신분이신 거네요? 응.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 못했어. 은주가 아파서 말이야. 그때부터 우철 씨가 하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김은주 씨는 3년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대요. 증세가 심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어. 매주요? 3년 동안? 응. 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그럼 제가 아는 우철 씨의 모든 일상이 거짓이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우철 씨가 말하길 김은주 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나 드는데요? 병원비랑 약값,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요? 정말 놀랐어요. 우철 씨 연금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1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철 씨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좀 부족해서 어려워. 그때 깨달았어요. 왜 우철 씨가 결혼 후부터 돈에 대해 민감하게 구는지, 왜 외식을 꺼리는지 말이에요.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철 씨, 혹시 저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답은 뻔했어요.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우철 씨가 살고 있던 집이 사실은 딸 은지 명의라는 거였어요. 이 집도 우철 씨 집이 아니라고요? 법적으로는 은지 명의야. 몇 년 전에 넘겨줬거든. 왜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압류당할 뻔해서. 점점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철 씨는 지금 딸 집에 얹혀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까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우철 씨 개인 재산은 뭐가 있어요? 개인 재산이라고 할게. 별로 없어. 연금은요? 연금도 일부가 압류된 상태야.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연금까지 압류됐다니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이 있었던 거예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히는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그런 큰 빚이 있다는 걸 왜 숨겼을까요? 왜 결혼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으면 결혼했겠어? 솔직히 서희 씨 도움이 필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우철 씨 빚 갚아줄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서희 씨를 정말 좋아하는 건 진짜고, 좋아한다면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며칠 후, 은지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줌마, 이제 다 하셨죠? 우리 집 상황을 말이에요. 응,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재혼을 서두르셨는지. 은지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바보였다고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혼자서는 엄마 돌보면서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움이요? 네. 경제적인 도움 말이에요. 아줌마가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아버지가 편할 텐데요. 정말 뻔뻔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도 혼자 살기 외로우셨잖아요. 서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은지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재혼 부부의 90%가 이혼한다는 통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바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 때문이었어요. 우철 씨는 전 부인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겼죠. 만약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최소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결혼하자고 했겠죠. 하지만 우철 씨는 이 모든 걸 숨겼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한 결혼이었는데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결혼 전에 확인해야 했던 것. 바로 상대방의 정리되지 않은 과거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상대방의 경제 상황, 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했어야 했어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말이에요. 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철 씨의 다정한 모습만 보고 모든 걸 믿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연애할 때 보여주는 모습과 결혼 후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이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거든요. 진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은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날 오후 은지가 집에 왔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인사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제 만든 반찬들이에요. 우철 씨가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이런 짠 음식 못 드셔요. 혈압 때문에 병원에서 저염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거 버리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여서 어쩌려고 하세요? 아줌마가 아버지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아세요? 말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제가 우철 씨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건강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요? 아줌마 기준으로 나름대로 한 게 아버지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5년 동안 남편을 돌보면서 건강식 만드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실에 두었던 제 개인 물건들을 은지가 멋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제 자리에 아줌마 물건들이 있어서요. 불편하거든요. 제 자리요? 여기는 거실인데요.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생활한 집이에요. 당연히 제 자리가 있죠. 은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디에 제 물건을 두라는 거예요? 아버지 방에 두시든지 아니면 아줌마 방에 두세요. 우철 씨 방이 제 방이기도 하잖아요. 부부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은지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부부라고 하시네요? 종이 한 장으로 부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상처받는 말이었어요. 혼인신고서를 종이 한 장이라고 표현하다니. 가장 화가 났던 건 은지가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이요. 엄마 병원비도 올랐고 제가 쓸 돈도 있고 100만 원이라니. 제가 들어도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우철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며칠 뒤에 줄게.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우철 씨,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시려고 해요? 연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순간 은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정말 차가운 눈빛이었거든요. 아줌마가 간섭할 일이에요? 아버지 돈은 제 몫이에요. 내 몫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돈 상속받을 사람은 저잖아요. 아줌마는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일 뿐이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니. 저는 우철 씨와 결혼한 아내인데 말이에요. 은지야, 서희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철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딸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요? 아버지, 진짜 가족은 따로 있잖아요. 엄마 말이에요. 은지는 정말 서슴없이 말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전 부인을 거론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고 왔는데 은지가 냉장고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 식비 계산하고 있어요. 아줌마가 얼마나 쓰시는지 알아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죠. 식비 계산을요? 네. 아버지 돈으로 사는 거니까
당연히 계산해야죠. 아줌마 드시는 분량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얻어먹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안 내는 줄 아세요? 생활비도 제가 보태고 있어요. 얼마나요? 그건 우철 씨와 제가 알 일이지 은지 씨가 알 필요 없잖아요. 있어요. 아버지 재정 관리는 제가 하거든요. 아버지가 사기당하지 않게. 사기당한다는 표현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잖아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우철 씨의 태도였어요. 은지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제대로 말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은지가 또 와서 냉장고 정리를 한다면서 제 물건들을 함부로 버렸어요. 그래서 우철 씨한테 말했거든요. 우철 씨, 은지 씨가 너무 심해요.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서희야, 은지 입장도 이해해줘. 애가 아직 적응을 못했어. 적응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 딸인데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우철 씨는 항상 은지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딸을 감싸기만 했거든요. 딸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서희야, 내가 좀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참아야 하는지 잘못한 게 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은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분명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지 씨, 이상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아줌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뻔했잖아요. 우철 씨한테 이 일을 말했더니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서희야, 은지가 엄마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우철 씨는 계속 은지를 두둔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은지가 아니라는 걸. 물론 은지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우철 씨였어요. 딸이 저를 무시해도 말리지 않고 딸이 잘못해도 감싸주고 딸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면서 제 의견은 하찮게 여기는 우철 씨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은지는 아버지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대담하게 저를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우철 씨가 제 편을 들어줬다면 은지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는 딸이 아니라 딸에게 끌려다니는 남자였구나. 이 깨달음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철 씨는 성인이 된 딸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고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한 저는 항상 이순이었죠. 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제 의견은 뒷전이었고 딸이 저를 괴롭혀도 참으라고만 했어요. 이게 제가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할 현실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은지는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평생 아버지에게 의존하면서 살 거고 저는 평생 그런 은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은지의 무시와 우철 씨의 무관심에 지쳐버렸거든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은지가 또 와서 제가 해놓은 청소를 다시 하면서 중얼거렸거든요.
역시 아줌마가 하는 건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은지 씨,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하세요? 만족이요? 아줌마가 저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눈치껏 살면 되죠. 눈치껏 살라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라니. 그날 저녁 우철 씨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철 씨,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뭐가 문제야? 은지가 좀 까칠하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그 말만 몇 개월째 듣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서희야, 조금만 더 참아봐. 왜 제가 참아야 해요? 잘못한 게 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저만 참으라고 하세요? 은지 씨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우철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다는 게 맞겠네요. 우철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와 은지 중에 누가 더 소중해요? 그런 질문을 왜 해? 답하기 어려우시죠? 그 자체가 답이에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답은 뻔했어요.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물건들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서희야, 뭐 하는 거야? 우철 씨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떠나요. 떠난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했잖아요.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렇다고 집을 나간다고? 네, 나가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이혼이라는 말을 하니까 우철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은 또 왜?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우철 씨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잘 지낸다는 건지. 임시로 친구 미정이 집에서 며칠 지냈어요. 미정이는 제가 짐을 들고 나타나자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고생 많았다, 서희야. 미정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니까 참으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된 거야. 미정이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이혼 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철 씨가 계속 만나자고 연락했거든요. 서희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충분히 말했는데 바뀌는 게 없었잖아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허전했어요. 결혼 전 혼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고 가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는데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짠 반찬을 먹든 싱거운 반찬을 먹든 제 마음이었거든요.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우철 씨랑 살 때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주말 아침 10시가 넘어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일인데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우철 씨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눈치를 봤거든요. 특히 은지가 있을 때는 채널을 바꾸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봤어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공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우철 씨가 그런 거에서 뭐 해라고 해서 못했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공예 수업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저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어머, 서희 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밤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철 씨랑 살 때는 밤에 혼자 나다니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밤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동안 나는 뭘 했지? 산책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우철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신경 써야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저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우철 씨랑 살 때 항상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나? 정말 신기했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야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맛있는 저녁을 해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외로웠구나. 정말 그랬어요. 우철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외로웠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더 외로웠던 거예요. 이제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서희야,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 이혼 잘한 것 같아. 미정이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무서웠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이 더 컸어요.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다. 행복이 꼭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이혼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을 돌보고 우철 씨 눈치를 보느라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노트를 한 권 사서 저에 대해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서희의 장점과 단점. 제목을 이렇게 쓰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장점부터 써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누군가한테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리를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사람들을 잘 챙긴다. 하나씩 적어가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 장점이었던 거예요. 단점도 솔직하게 적어봤어요. 너무 참을성이 많다.
거절을 잘 못한다.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이 우철 씨와의 결혼에서 문제가 됐던 거더라고요.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부터는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그날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보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공예 수업에서 예쁜 꽃병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솜씨가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행복했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적고 나니까 뭉클했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을 그동안 놓치고 살았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일기를 쓰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제 기분이 좋아지고 언제 우울해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걸 배울 때 기분이 좋아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제 자신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서예였거든요. 우철 씨랑 살 때는 늙은이나 하는 거라고 비웃어서 포기했었어요. 서예 용품을 사러 문구점에 갔는데 정말 설렜어요. 붓과 먹, 한지를 고르면서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집에 와서 첫 번째 글자를 써봤어요. 평화라는 글자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제가 쓴 글자라는 게 뿌듯했어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왜 미뤘을까? 매일 저녁 30분씩 서예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명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감사라는 글자를 제법 예쁘게 썼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뿌듯해했어요. 서예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처음에는 삐뚤삐뚤해도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진다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까 하루 일과도 달라졌어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준비해요. 오전에는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하고 오후에는 공예나 서예 시간을 가져요. 저녁에는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써요. 단순하지만 제게는 완벽한 루틴이었어요. 특히 좋았던 건 아무도 이 루틴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철 씨와 살 때는 항상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도 만들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책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책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감정들이 예전보다 더 와닿더라고요. 제가 직접 여러 가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독서 노트에 감상을 적었어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거든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이렇게 큰 행복이 될 줄 몰랐다. 책을 읽으면서 자주 든 생각이었어요. 2개월째부터는 요리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았어요.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제는 처음으로 수제빵에 도전했어요. 반죽이 잘 안 되어서 고생했지만 결국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사소한 성공이지만 자신감이 생겼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금까지 쓴 일기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 일기와 최근 일기의 차이가 정말 컸더라고요. 처음에는 외롭다,
무섭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즐겁다, 뿌듯하다, 평화롭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문장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고 충만했다. 이 문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예전에 저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우철 씨와의 결혼도 서둘렀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친구 미정이가 소개팅을 주선해준다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정아, 고마운데 괜찮아. 왜?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지금 혼자가 너무 좋아서 굳이 누군가를 만날 필요를 못 느끼겠어. 미정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 서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맞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가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겨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외로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서예로 자유라는 글자를 썼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글자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온전히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다시 발견한 지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연히 우철 씨를 길에서 마주쳤거든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전혀 설레지 않더라고요. 서희야, 어떻게 지내? 우철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잘 지내요. 그래. 너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제 얼굴이 정말 편안해졌다는 걸. 우철 씨도 잘 지내세요.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끝난 일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의 재출발이라는 강연이 있다고 해서 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간 건데 강연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저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니까 떨렸지만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재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었거든요. 재혼 부부 90%가 이혼한다는 통계를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확인하지 않아서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끝난 관계인지, 법적으로 정리가 됐는지,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가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 문제예요. 상대방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자녀와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은지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이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세 번째는 경제 상황이에요. 상대방의 부채, 수입, 재산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해요. 사랑한다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숨기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패턴과 성향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해요. 제 경험담을 듣던 한 분이 질문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1년 이상은 만나보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해요.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전 부인과는 언제 이혼했는지, 왜 이혼했는지, 지금도 연락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을 만나보세요. 경제 상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분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 걸 물어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감추지 않을 거예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았다가 결혼 후에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거든요.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그럼 재혼은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연애는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는 결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잃는 결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제 행복을 희생해야 하는 결혼,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결혼. 이런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는 얘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지금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을 꼭 확인해 보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에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철 씨와의 결혼도 완전히 무의미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건지, 나 자신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요즘 제 삶은 정말 평화롭고 충만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기대가 돼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필요도 없어서 정말 자유로워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도전도 했어요. 평생교육원에서 상담 심리학 강의를 신청한 거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정말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제 저는 확신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만약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갈 거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용기도 생겼거든요. 어젯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의 제가 정말 예뻐 보인다고. 외모가 예뻐진 게 아니라 마음이 예뻐진 것 같았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말로 인생이 갈리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보지 못하면 저처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말이에요.